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가 드디어 14장 기계학습에 대해서 우리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기계학습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계학습을 위한 도구인 scikit-learn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주 간단한 선형회귀 기법을 통해 가지고요, 기계학습하고 조금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도를 이긴 컴퓨터 프로그램 비결이 뭘까? 라는 주제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한테 작업을 시키는 방식에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입력값이 A가 들어오면 C나 D 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지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런 식의 명령어를요, 규칙 기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규칙 기반 방식은 앞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와 가지고 그 데이터 값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편의상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 혹은 B의 흐름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조건에 의해 가지고 A' 혹은 A2'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흐름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둑이에요. 자, 바둑 같은 경우는 여기에 행으로 총 19개의 칸이 있고요. 열로 총 19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각각 흑과 백의 바둑돌을 뚫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모두 게임 규칙화하기가 힘들어요. 바둑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총 점의 개수가요 361개입니다. 그죠? 19 곱하기 19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바둑의 말이 흰색인 경우도 있고 검은색도 있지만 여기에 비어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3의 361성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실제 뚜는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된 바둑의 경우의 수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요게 뭐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컴퓨터로 이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매분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두는 게 합리적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둑은 컴퓨터가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1916년 알파고가 나오면서 우수한 이제 기계학습 성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세돌 선수를 이기게 됐죠. 그죠? 얘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규칙 기반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낸 거죠. 그죠? 요런 방법이 우리가 아는 기계학습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센서로부터 혹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SNS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모바일 폰으로부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죠. 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왔느냐? 사실 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큰 학문의 한 분야예요. 컴퓨터한테 학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분야인데 이게 꽤 역사가 오래됩니다. 1959년에 아스 사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패턴 인식이라든지 계산 학습 이론에서부터 조금 더 진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컴퓨터가 판단 방법을 학습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기계학습도 성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옆으로 새서 앨런 튜링과 튜링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기계를 구별할 때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한다.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 과학에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컴퓨터가 사고한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포멀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어떤 테스트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기계 A가 생각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 A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그만 방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도 역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는 실제 사람인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는 A와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이때 얼굴을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채팅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하고도 1대1 대화를 합니다. 자, 이제 C는요, 평가를 해봅니다. A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B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A가 컴퓨터야, B가 컴퓨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인간 평가자가 컴퓨터와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경우 A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말은 A는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튜링 테스트가 합리적인가? 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판정하는 어떤 테스트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학습이 굉장히 발전하고 연구가 심화되니까 인간하고 유사하기만 하면 A가 그죠? 사실은 C는 얘는 인간 같은데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A가 생각을 했을까? 라는 면에서는 즉 A가 C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을까? 라는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흉내내는 것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튜링 테스트가 좀 성공적일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튜링 테스트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기계학습 기법을 익혀보려고 해요. 기계학습 기법은 크게 지도학습, 그리고 자율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은요,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즉 정답을 알려주는 기능이나 포식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여기에 수백 장의 고양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미지를요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컴퓨터는요 데이터와 레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들을 분류를 해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고양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양이 이미지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물론 이 이미지들은 고양이라는 레이블로부터 추출되기도 하지만요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고양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고양이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입력이 있고요. 그 입력에 레이블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규칙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도학습, 영어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이런 정답을 알려주는 이 교사를 슈퍼바이저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자율학습,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요 특별한 교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X축과 Y축의 특정 공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큰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강화학습, 영어로는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의 화면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가 들어왔을 때 적당한 위치에 막아가지고 튕겨 보내서 벽돌을 깨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에서 보상을 줍니다. 점수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혹은 우리가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공을 놓치게 되면요 감점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환경 하에서 컴퓨터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는 점점 더 자기가 더 나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강화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도 학습은 문제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학습 방법입니다. 즉 y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x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y라고 하는 출력이 주어졌고요. f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 f 함수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자, 우선 x하고 y 형태의 입력값이 주어지는 어떤 2차원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는 x축은요 입력이 주어지고 y축은 출력이 주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자, x값이 1일 때 출력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상에 빨간색 점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점을 표시했습니다. 1에 대해서 10, 2에 대해서 20, 3에 대해서 30, 4에 대해서 40이라고 하는 출력값을 가지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러면 5라는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함수를 찾는 문제가 회귀 문제입니다. 회귀 문제는 선형 회귀, 비선형 회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선형 회귀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 함수가 선형 함수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비선형 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 혹은 3차 함수 혹은 그 이상의 고차 함수, 그 이상의 고차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을 다차원 공간에 표시한 후에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혹은 곡선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y fx에서 입력 x, 출력 y를 보고 함수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학습시킬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수신되는 이메일 중에서 스팸 메일만 걸러내서 안전한 이메일만 뽑아내는 그런 어떤 스팸 필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즉 관찰되는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속성 중에서 뭐가 중요한 속성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로또 혹은 광고, 선물 교환권, 이벤트 당첨 등의 문자열이 있느냐, yes or no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혹은 이메일 발신자의 도메인이 특정 스팸 문자열과 일치하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특수 기호의 개수라든지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이메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베디드 코드가 삽입된 이미지인지 아닌지 등등이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일반적으로는 특징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뽑아내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피처들을 잘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서는요 아주 간단한 특징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는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합니다. 얘는요 선형회귀 뿐만 아니라 KNN 알고리즘이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리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K-민즈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있어요. 자, 이제 선형회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요 임의 변수 x, 얘를 우리가 지칭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독립변수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 변수에 따르는 변수, 얘를요 y라고 할 때 얘를 종속변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얘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두 변수의 관계를 알아내거나 이를 이용해 가지고 y가 없는 x 값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학의 기법입니다. 네, 이런 선형회귀는요 독립변수 x에 대해서 y mx 플러스 b와 같이 1차 함수에서는요 기울기
절편을 가지는 그런 1차 함수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가정해서 y = mx 플러스 b로 했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변수를 x1, x2, xp라고 했을 때요 이와 같이 표현을 낼 수 있고요. w1부터 wp까지 값을 각각의 변수에다 곱하고요. 마지막으로 w0를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형회귀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진 입력 공간에서 그죠? 3차원 형태로 이와 같은 선형회귀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이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변수가 있을 때 공간을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플레인은요 사실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고 이런 평면이 다차원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회귀를 이용해 가지고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상관관계 중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키하고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키가 보통 큰 경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에 대해서 키하고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그런데 학생 한 명이 마침 결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키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몸무게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의 몸무게를 추정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키와 몸무게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상관관계를 정량화하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수식을 이용해서 몸무게를 모르는 A 학생의 키를 입력해서 몸무게를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명의 학생을 임의로 추출해 가지고 키하고 몸무게를 측정했더니 키가 164, 179, 162, 170cm로 나타났다고 가정하고요. 각각의 몸무게가 53, 63, 55, 59kg으로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scikit-learn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회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from sklearn import linear model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고요. 여기서는 numpy는 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 164와 179, 162와 170이라고 하면 이 키 데이터 값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 값을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얘는 다차원 배열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몸무게 값 있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의 리스트로 입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대문자 x, 이 값을 소문자 y라고 했을 때 대문자 x는 이와 같은 성분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주의하실 점은 입력값은 반드시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값은 y 해가지고 53, 63, 44, 59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sklearn에 있는 모델 생성기를 이용합니다. 바로 여기서 리니어 모델 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모델 생성기를 생성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p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냅니다. 이 pit이 뭐냐 하면은요, 데이터가 이와 같이 키, 몸무게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형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그 선형 방정식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게 바로 fit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x값, 여기에는 타겟값. 자, 그런 다음에 리그레스에 fit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중에서 혹은 그거보다 많은, 굉장히 많은 이제 선형 방정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2가 굉장히 전체의 분포를 설명해주는 선형 방정식에 가깝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즉 다중회귀까지 쓸 수 있도록 입력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을 줍니다. 타겟값이라고 하고요. 리그레스에 fi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x, y를 넣어주는 겁니다. 즉 모델 생성기가 피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델 생성기의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 즉 여기에 해당되는 기울기값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절편값 있겠죠. 그거를 각각 코이피션트 혹은 인터셉트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지, 설명한다면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데이터의 분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 모델인지에 대한 점수를 리그레스.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스코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 값을 출력했더니 0.5522 마이너스 35.68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코어 값으로 0.903인데요. 90점 정도의 점수로 잘 예측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석을 한 학생이 키가 180이라는 걸 알아요. 혹은 또 다른 데이터로 결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치고 185라는 값을 가진다고 가정합시다. 요거를 인풋 데이터라고 합시다. 자, 인풋 데이터를요, 프레딕트 함수에 인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리턴 값은요, 이 리그레스가 갖고 있는 선형 모델을 바탕으로 키를 추정해 가지고 그것을 리스트 자리형으로 반환하는 거죠. 즉 180cm의 키를 가진 학생은 이 선형 회귀 모델의 추정값에 의하면 63.71이 될 것이고, 185라고 하는 키를 가진 학생은 66.47이라고 하는 이 추정값을 가지는 결과를 반환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69인 학생의 몸무게를 얼마로 예측하는지 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169만 넣어주면 되겠죠. 반드시 1차원 리스트가 아닌 2차원 리스트로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가 169인 학생은 57.63으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선형 회귀 곡선을, 선형 회귀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캐터를 해봅니다. 스캐터링을 하게 되면요, 3포도 그래프를 그리니까 요런 위치에 점들을 아마 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입력값 x에 대해서 프레딕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y 프레딕션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플로팅을 해보면요, 이게 선형 회귀 모델이 만든 예측 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리그레스.fit은 어떤 원리로 데이터 x와 y만 가지고 선형 회귀 방정식을 찾아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절편하고 개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푸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정규방정식이라고 하는 닫힌 형태의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이클런에서는요, 요거를 가지고 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임의의 기울기를 가지는 임의의 기울기와 절편을 가지는 선형방정식을 생성해 가지고 그 값이 만든 예측값이 실제값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그 값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선형 방정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이용해서 그거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고 우리는 입력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계학습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가 비슷해도 남자, 여자의 몸무게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같은 키일 경우 몸무게가 조금 작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키뿐만 아니라 성별을 우리가 또 다른 특징으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1, 남자는 0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더 넣어 준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형 회귀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개수값은요, 이와 같이 두 개의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점수를 얻고 그 각각의
몸무게를 이와 같이 추정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얘가 선형회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니어 모델을 임포트 하는 거예요. 얘는 sklearn, scikit-learn 모듈에 있거든요. 그래서 from sklearn import linear 모델을 하고 이 리니어 모델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x값과 y값을 넣어서 피팅을 해주는 거죠.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피팅한 데이터에 대해서 개수하고 절편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피팅된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와 절편 값을 구하고 스코어 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출력해 보면요. 이와 같이 기울기가 0.5, 그 다음에 직선의 절편이 마이너스 35인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스코어는 한 90점 정도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 165인 키를 가지는 학생에 대해서 인풋 데이터를 넣고 프레딕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180인 학생은 몸무게 63, 185인 학생은 몸무게 66으로 추정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문제에 있는 데이터를 볼게요. 자, 164cm의 키를 가지는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값을 1로 했어요. 아까 얘기한 다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도 되지만 이제 나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얘는 항상 x값은요 다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와 같이 8개의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죠? 결과값이 있는 이런 리스트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리그레스에 피팅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정규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정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개수하고 절편을 구했네요. 그죠? 그리고 점수값을 구해봅니다. 자, 얘를 봤더니 개수 절편이 나올 거죠. 점수가 7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데이터는 적고 차원은 증가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수는 74점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166cm를 가지는 여학생, 그리고 166cm의 키를 가지는 남학생에 대해서 각각의 키를 추정해 봤더니 17.13, 56.00kg으로 추정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선형회계를 통해 가지고요 다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도 피팅을 하고 프레딕트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14장 1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